임미현의 아침 뉴스.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의 성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14선언 11주년을 맞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159명이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가 주목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며 남북이 합의한 감시초소 축소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교민 2명의 안전은 추가로 확인됐지만 실종자 1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바람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오는 7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번 방북의 성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21년을 비핵화 시한으로 밝힌 자신의 발언은 남북 정상의 발언을 옮긴 것뿐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종전선언이나 다른 의제 관련 협상 진전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종전선언 가능성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해서는 낙관한다고 밝혀 미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비핵화로 가는 조치에 있어 이번 방북이 더 나은 이해와 더 깊은 진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을 낙관합니다. 오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종전선언 관련 모종의 합의가 있을지 여전히 지켜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는 비핵화 달성에 역량을 제공하는 핵심 전제이자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9일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완성 시한을 2021년 1월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신의 구상이나 발언이 아니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한 발언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한을 못 박는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압박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어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어떤 성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159명의 방북단이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오늘 평양으로 떠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북단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부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국회를 대표하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 지방자치단체 대표 오고돈 부산시장, 시민단체 대표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과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필두로 문화예술계와 종교계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된 159명 규모입니다. 애초 150명이었는데 어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인원이 새로 추가되면서 방북단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정부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방북해 2박 3일간의 평양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방북의 핵심 일정인 1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민족통일대회는 내일 열리는데 그동안 방북단은 북측 주요 시설과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대표와 정부 대표, 국회 대표 등은 각각 상응하는 북측 카운터파트 등과 만나 남북 교류의 범위와 분야를 확대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접견 성사 여부입니다. 일단 우리 측은 북측의 김 위원장과의 접견 추진을 희망한다는 의사와 함께 접견 인원과 목적 등을 전달한 상황인데 북측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북측 특성상 접견이 이뤄진다면 접견 당일 깜짝 이벤트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달 발표된 9.19 평양 공동선언 후속 이행 차원인데 남북 교류가 정상들 간의 교류에서 국회와 민간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 합의 사항인 비무장지대 GP 철수와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어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통일부 출입하는 도성혜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GP를 일부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좀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로버트 에이브람스라는 인물로 교체됐는데요. 네. 지난달 25일에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ile they may continue to dialogue, all of that will have to be brokered. 예, 다이얼로그라는 표현이 들리실 텐데요. 그 남북한 대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은 모두 유엔군 사령부에서 중재되고 결정, 감시, 이행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GP 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참고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를 해도 우리 뜻대로 바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예, 이미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해서 신의주까지 직접 우리 열차를 타고 달리면서 현장 조사를 하려던 계획도 유엔사의 고부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유엔사 주장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으니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1953년 7월 27일에 한국 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즉 유엔 사령관과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이렇게 3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 국군은 빠졌습니다. 이 정전협정으로 비무장지대가 설치됐는데 따라서 그 관할권은 우리 군이 아니라 서명 당사자인 유엔 사령관이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 유엔 사령부가 DMZ 출입이나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국내에서 유엔사 문제를 연구해온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유엔군 사령부는 그 자신들 그 공식 문서에서 비무장지대를 자신들의 점령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일종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전협정 전문을 보면은 유엔 한국에서 적대 행위를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내에서 적대 행위를 규제하고 중단시키는 권한은 인정하겠지만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까지 유엔사가 개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미군 문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석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유엔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되는 옳은 행위다. 도 기자,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GP 철수 문제는 군사적인 행위라서 유엔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 교류와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문제는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서 앞으로도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거나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많은데 사사건건 유엔사가 승인을 받으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 소속일까요? 아닐까요? 어쨌든 유엔의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관여하는 거 아닐까요? 예,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엔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은 물론 유엔군 사령까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도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 유엔이 아니라 미국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보다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조사나 GP 철수 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성의 기자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교민 2명의 안전이 추가로 확인돼 그동안 연락두절됐던 교민 7명의 안전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다만 실종된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쇼트트랙 선수가 훈련 도중 미끄러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링크 관리자의 책임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놓고 한 검찰청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운대 아이스링크에서 훈련하던 쇼트트랙 선수 K씨는 지난 2013년 펜스의 허리를 부딪혀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펜스 두께가 국제빙상연맹 규정에 미치지 못했고 빙판을 고르는 정빙 작업이 제때 없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1심은 하지만 정빙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이스링크 관리자들에게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이스링크는 50분 훈련에 10분 정빙이 원칙입니다. 아이스링크 관리자들은 대관 신청서 자료를 내밀며 대관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고 이런 경우 정빙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고 직후 작성된 보고서와 피해 선수의 진술 등을 볼 때 2시간 대관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시간 30분짜리 대관 신청서는 작성 시점, 실제 대관료 지급, 사고 직후 관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서에서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 건데 같은 검찰청의 다른 검사는 지난 8월 증거 위조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K 선수입니다. 피의자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 보니까 검찰의 처분도 사실은 말이 계속 앞뒤가 바뀌는 모순이 발생하는 원인이거든요, 그게. 해당 검찰청은 이보다 앞서 아이스링크 펜스 두께가 국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업무상 과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재수사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CBS는 최근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개발이 자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개발을 수년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연 사유로 사립유치원은 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개발 회계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은 학교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도 똑같은 학교인 만큼 초중고 모든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만 한 해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산 있는 곳에 감사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입니다. 예산을 줬으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돈 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업 압박으로 실종된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개발 구축부터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당시 집단휴업 중재자로 나선 당사자인 유 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박테리아의 진화를 화학적으로 가속하는 연구를 통해 신약과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 데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미국의 프랜시스 아놀드 교수와 조지 스미스 교수, 영국의 그레고리 윈터 교수 등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프랜시스 아놀드 교수는 여성으로는 9년 만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제조업 생산 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한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장 기간입니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변속기 부품 생산업체 경환코리아 이준형 부사장입니다. 저희 해외 수주했던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물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만 한국만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데 글로벌하게는 그 차량들이 점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지난해 경환코리아의 매출은 328억 원,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이 매출의 50%를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호테크 역시 글로벌 강소 기업입니다. 장기간 연구 개발 끝에 2013년 세계 최초로 3D 곡면 유리 열성형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액정 끝을 곡면으로 휘는 엣지 장비로 세계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영화 대표입니다. 19개 업체가
이걸 휘는 부분에 한번 해봐라. 성공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었죠. 이 원청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한정돼 있다 보니 대호테크 역시 해외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컬러 콘택트 렌즈 제작업체인 드림코는 생산 제품의 80%를 세계 4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렌즈의 컬러가 눈에 닿지 않도록 하는 플루시어 공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항공기 부품의 표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코텍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을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렸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이 대표 선발 관련 논란에 직접 입을 엽니다. 선동열 감독은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군 미필 선수를 뽑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0일 선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선수 선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엽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자문위원 간의 이견이 있는 복무기간과 복무 분야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무 기간을 두고는 다른 대체 복무와 마찬가지로 36개월로 하자는 의견과 현역병의 최대 1.5배인 27개월로 정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 등 3만 3천여 건을 온라인상에 달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노사 4개 단체로 이루어진 불법 카풀 관련 비대위는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황민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의정부 지법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인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강변북로 구리시 남양주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서울 인왕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산객으로부터 산속의 한 기도원 쪽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 반 만인 새벽 6시 20분쯤 수습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목요일 문화 트렌드를 읽고 실생활과 접목하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뉴라벨 5번째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죠. 네, 그동안 미술, 책, 공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예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대별로 예능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웃 찾기 예능이 특히 눈에 띕니다. 예능이 이웃을 찾는다. 어떤 얘기인가요? 그 이웃,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평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는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이웃 찾기 예능들이 한 경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네, 봤습니다. 네, 한 끼 줍쇼는 한 동네를 정해서 그 동네의 특징을 쭉 알려준 뒤에 연예인들이 집집마다 이제 숟가락을 들고 가서 저녁 한 끼를 말 그대로 얻어먹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각본도 없고 섭외도 없는 생리얼 입니다. 무작정 이웃의 문을 두드려서 오케이를 하면 밥을 얻어먹는 건데 이 프로는 처음에는 시청자들이나 주민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네.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은 이런 포맷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주민들도 경계심을 좀 푸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EBS에서는요. 최근 조식 포함 아파트라는 프로를 선보였어요. 한 아파트를 정해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직접 식재료를 좀 구하고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식재료를 기부하고 그렇게 모은 식재료로 아파트 공터에 아침에 조식을 차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웃들이 나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사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유재석, 조세호 씨가 하는 유퀴즈 온도 블럭이란 프로가 있는데 그냥 두 사람이 거리를 싸돌아다니면서 네. 즉석에서 행인들이나 이웃 주민들을 섭외해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예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을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반응이 꽤 좋습니다. 예능하면 누가 많이 웃기냐 또 얼마나 재치 있는 말을 하느냐 그런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왜 이런 포맷들이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걸까요? 네, 공동체, 소통, 이웃에 대한 목마름 때문일 겁니다. 네. 1인 가구가 많고 또 주거 환경이 아파트 위주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또 이웃 간 교류가 거의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딱히 계기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다른 동네는 어떤 모습일까? 그걸 TV가 대신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TV를 통해서 어쨌든 이웃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이웃을 계속 비춰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궁금증과 수요가 있어요. 내가 옆집의 문을 두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연예인이 옆집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아내를 보는 거는 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환기되는 바가 있어요. 네, 내가 못해도 TV가 이웃의 문을 대신 두드려준다는 말이 귀에 꽂히네요. 네, 사실 2000년대만 해도 TV 속에서 동네나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뭐 동네 얘기라고 해봤자 부동산 폭등에 집값 얘기로 난리고 또 이 동네 집값이 올랐다더라 내렸다더라 줄서기 하기 바쁜데 과연 사는 게 그것뿐이겠냐는 거죠. 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겐 향토 문화가 있었고 네. 내가 사는 동네, 이웃이 주는 포근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를 기반으로 한 이웃 찾기 프로는 각박한 삶에 정서적으로 확실히 위로가 되는 거죠. 뭐 아무리 혼밥, 혼술이 편하다고는 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프로들은 나영석 PD, 나영석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런 삼시세끼나 윤식당 같은 슬로우 라이프 예능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나영석 사단이 해왔던 그런 슬로우 라이프 관련된 것들과 사실 맥은 맞닿아 있는 것들이라서 그 각박하고 힘든 우리 사회의 위로나 재미의 정서가 이런 식의 따뜻함, 가족, 공동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우리 사는 이야기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위로의 정서가 되고 있지 않나. 조 기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능들이 계속 발전할까요? 네, 각본과 억지 설정이 전혀 없는 또 뭔가를 함께하며 소통하는 예능들은 점점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 나 혼자 산다 같은 관찰형 예능이 인기가 있는데 이건 좀 설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거 설정을 더 빼고 좀 더 평범한 이웃을 향해서 열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또 지금은 이웃 개개인을 만나보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비추는 쪽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노동열 교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들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거나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하는 거지만 이게 조금 더 조직적으로 가면 훨씬 더 이웃이라는 개념이거나 지역사회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여지가 있다고 봐요. 네,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더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아침 전국 공항들 기상 여건 괜찮고요. 비행기 잘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오전 6시 13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으로 향하는 비행기들 정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중에는 태풍 콩네이의 영향으로 오늘 일본 오키나와 노선에 차질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키나와로 가는 대한항공과 피치항공, 제주항공 모두 운항이 취소됐고요. 제주항공편은 토요일에 대체편이 운항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는 신규 노선이 새로 취항됩니다. 소요 시간이 5시간 30분 정도 되는데요. 12월 22일부터 매일 운항될 예정이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태풍 콩네이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한 중형급 태풍 콩레이가 북상해 오면서 오늘부터 점차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구름량이 많아져서 오후에 제주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과 경북 남부 지역, 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주말이 되겠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주말 이른 새벽에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주말 낮에는 제주도, 밤에는 부산 부근 경남해안에 가장 근접해서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 더 기록적인 폭우와 매우 강한 바람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예상되는 총 강우량을 보면 제주도에 200에서 500, 최고 700mm 이상, 강원 영동에 최고 50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400mm 이상, 그리고 그 밖에 남부와 강원 영동에 100에서 300, 중부지방에도 5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4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